예, 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우리가 기출문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014년 3회입니다. 2014년 3회 우리가 들어갑니다. 삼회 우리가 유통관리사 시험. 자, 먼저 유통물류 일반관리부터 들어갈게요. 유통물류 일반관리. 자, 그래서 이제 2014년 문제를 먼저 분석을 한다면, 일단 이의시청 문제가 좀 많이 받아줬어요. 이의시청.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하는 부분이 좀 몇 개 있었다라는 거, 좀 우리 주의 있게 보시면서 강의를 듣는데, 일단 유통물류 일반 관리를 이제 우리가 25문제죠. 하나의 사용은 4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유통물류 일반 관리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 이제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 경로 구조의 결정 이론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돼 있어요. 자, 다른 것들은 다 맞아요. 근데 이제 3번에 보시면 거래 비용 이론, 기업이 어떻게 유통 경로 구조의 수평적 통합을 통해 경로 구성원들과 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가? 자, 우리가 이 수직적이라는 건 앞 단계와 뒷 단계에 대한 그 수직입니다. 수평은 같은 단계에 있는 경로 구성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평적보다는 수직적으로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이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제가 그 3번의 지금 내용을 해설에서는 이렇게 거래 비용은 이제 기업 조직의 생성과 관리는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게 있다는 이론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유통구조, 경로구조에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비용 이론에서는 제조업체가 원자재 공급을 통합하거나 유통 판매를 통합하는 수직적 통합을 통해서 기업의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유통 경로 구조의 수직적 통합을 통해 경로 구성원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가. 이렇게 염두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항상 우리가 계산 문제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거와 요거는 이제 별표 표시를 이제 하나씩 해 주십시오. 거의 뭐 출제가 된다고 봐야죠. 근데 2번은 뭐 별표가 한 3개 정도 거의 뭐 매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매년 나온다는 거 2015년에도 이제 출제가 될 거예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EOQ죠. 자, EOQ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 곱하기 1회 중비용 곱하기 그 다음에 연간 총수 우리가 연간 총 수요량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갑니다. 밑에 이제 40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40으로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어때요? 지금 일단 대입을 해보면 한국자전거는 자전거 조립을 하는데 연간 부품을 1000개. 얘가 1000개가 되겠고요. 1000개를 사용하고 1회 주민비가 200원이다. 그죠? 2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대고 단위당 40원의 유지비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요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40이 되죠. 그죠? 요게 40이 되니까, 40만이 되니까 40이니까 이제 루트를 씌우게 되면 루트 이제 만이 되겠죠. 그럼 루트 만이니까 이걸 루트를 계산하게 되면 10이 나옵니다. 그죠? 아니 100개가 나오죠. 100개 딱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정답은 이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있어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1번 문제는 유통경로 구조의 결정이론과 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에서 우리가 연기투기 이론이라든지 기능 위항 이론, 게임 이론, 대리 이론인데 거래 비용 이론을 틀리긴 했죠. 그래서 이것도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연기투기 이론 같은 건 누가 재고 보유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는가, 기능 위항 이론은 누가 어떤 기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가,
게임 인원은 경쟁 관계에 있는 구성원들과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가. 대리 인원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성과를 가져다주는 효율적인 계약 인가에서 거래 비용 이론을 틀리게 냈고요. 자, EOQ도 이제 어떻습니까? 매번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됐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뭐 거의 출제가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가도록 하죠. 자, 3번은 이제 우리가 제품이나 상품을 제공하는 공급자, 그렇습니다. 공급자 선정 시 고려하는 요소로서 가장 옳지 않는 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3번은 뭐 그렇게 뭐 출제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별표 표시를 하는 정도는 좀 그렇고요. 자, 우리가 공급자는 구매자의 구매 전략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급자의 생산 능력, 그다음에 가격, 리드 타임, 납기 품질, 유연성, 서비스 등을 고려해야 돼 선택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제품 또는 상품이 제공하는 공급자 선정의 고려 요소는 대표적인 게 이제 품질 보증, 그다음에 유용성, 가격, 리드 타임인데 공급자 수는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가볍게 맞출 부분이고 4번 갑니다. 자, 요거 이 매출 채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에요. 매출 채권은. 그래서 패토링은 매출 채권을 담보로서 활용하는 대신에 매출 채권 직접 매각해서 채권에 투하된 자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토링이라는 자체는 기업이 외상 판매에 의한 채권이 있어요. 받을 거. 그걸 제3자, 팩터에게 할인 판매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하는 매출 채권 패토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출 채권을 대출 담보로 이용하는 대신에 매출 채권을 직접 매각해서 채권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적합한 용어는 뭐니? 이렇게 해서 패토링이 됩니다. 패토링. 2번이 정답이다. 물론 뭐 우리가 그 다른 것들은 이제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 어음을 할인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음 할인은 은행 융자의 한 형태로 은행이 상품 매매의 수반에서 발행한 상하원 어음의 어음 수취인 상품 판매자로부터 지불 기일 되기 전에 그 기일 이전까지 이자를 차감하고 매입하는 거죠. 어음 할인. 그래서 이제 전자어음 할인 같은 시스템도 은행에서 많이 도입을 합니다. 전환사채는 뭐예요? 일정 조건에 의해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 확장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전환 후는 주식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이 중간 형태를 취한 채권을 말한다. 자, 채권 담보는 뭐예요?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말하죠. 그 다음에 채권 상세는 채권에 대한 이익의 감소분을 상쇄시킨 것을 말한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자, 갑니다. 5번. 자, 판매 시까지 취급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대부분의 도매 기능을 수행하는 도매상의 유형에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1번 상인 도매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는 독립된 사업체의 도매상이다. 우리가 대리점, 브로커, 판매지점, 판매사업소,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대리 도매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인 도매상은 제품의 소유권을 취득을 전제로 해서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해서 소매상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들도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5번 정도는 이제 별표 표시하는 정도 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6번으로 이제 가도록 하죠. 6번입니다. 자, 유통 경로에서 진행 기능 흐름만을 묶인 것은, 자, 이렇게 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물적 소유 이동. 전반 기능은 이제 물적 소유 이동이라든지 소유권 이동, 그 다음에 판매 촉진, 이런 거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1번이 정답입니다. 해설을 해드리면 전반 기능의 흐름은 우리가 물적 소유 이동, 여기서 보는 소유권 이동, 그 다음에 판매 촉진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후반 기능이 나왔다. 반대죠. 자, 이건 어떻게 했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주문 및 시장 정보.
뭐라든지 대금 결제와 관련되죠. 대금 결제다. 이렇게 보시고 양방 흐름이 있습니다. 양방 흐름. 양방 흐름은 자, 이거는 이제 협상.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우리가 위험 부담. 자, 이런 것들을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방위의 흐름이라는 경우는 제조업자가 최종 소비자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에는 물적 소유권, 제품이 이동 및 소유권, 제품이 이동할 때 그에 따른 소유권까지 함께 이동한다는 거죠. 근데 후방은 최종 소비자에서 반대로 제조업자예요. 그럼 주문 및 그에 따른 결제가 우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양방의 흐름은 제조업자와 최종 소비자 양방이죠. 그죠? 쌍방. 협상이라는 게 들어가고, 그래서 최종 소비자와 소매상, 그 다음에 소매상과 도매상과 제조업자가 서로 간에 상담 및 협상을 한다. 또 금융은 뭐예요? 자금의 융통이죠. 그래서 각 주체별 상호 간의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다, 말한다. 그래서 위험 부담은 재고 부담 및 반품 등이 위험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괜찮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게, 자, 이건 별표 표시 한 3개 정도 하시는데요.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이 있어요. 딱, 출제원들이, 저도 이제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전방 기능이다, 후방 기능이다, 양방의 흐름이다, 오지선다로 탁 해서 낼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전방이니까 요거는 1번이 정답이구나. 뭐 이렇게 따지고, 다른 것들을 어떻게 나올지 있는 걸 여러분이 항상 해봐야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객관식 문제는 이렇게 탁탁 여러분이 이걸 필기를 해 놓으시고, 그죠? 그래서 필기를 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도 듣는 것도 좋지만 이 기출문제 특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자격증 시험은 기출문제를 보고 출제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냈어? 나 그럼 다음에 후반기는 낼 거야. 양반기는 낼 거야. 이러기 때문에 아주 출제가 빈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으로 한번 가도록 하죠. 7번으로 갑니다. 자, 이거 이제 정리를 하셨죠? 지우도록 할게요. 7번. 고객이 원하는 유통 서비스 수준으로 가장 옳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틀린 것 답부터 확인하는데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유통 서비스의 수준은 뭐 구매의 편의성, 그죠? 그 다음에 상품의 다양성, 그 다음에 및 구색, 그 다음에 배달 기간, 배달 시간, 대기 시간, 구매 단위, 크기 등을 고려하는 것이 우리가 설계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정보와 영업 사원 교육 훈련은 여기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객이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그죠? 서비스 수준은 높다고 생각하고, 서비스의 다양성 및 전문성이 높을수록 우리가 하지만 이제 다양할수록 이제 원하는 원가를 상승하고, 점포의 숫자의 분포, 점포가 분산되어 있으면 고객들이 점포 방문 비용은 이제 절감이 되고, 부가 서비스가 많으면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또 원가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점포 내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점원 의 서비스 수준이 높을수록 점포 내 서비스 수준이 높으면 점원 수가 많고, 우리가 질적으로 양질의 점원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게 제가 해설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고객이 원하는 유통 서비스 수준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구매 편의성, 소매 점포망의 확대, 상품 구색, 상품 종류의 다양화를 해야 되고요. 배달의 시간은 신속한 구매 시간, 구매 단위 크기는 소량 구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가 3번은 여기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 꼭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8번으로 갑니다. 자, 최근 일어나고 있는 유통 경로 간에 우리가 통합 유형 중 다른 하나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항상 나오는 게 시험 문제가 이제 다음도 나오겠지만 뭐와 뭐를 이제 반대로 했냐면, 전통적인 우리가 가상 어떻습니까? 상인형 고요. 자, 이거와 반대되는 게 이제 인터넷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통적인 거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의 기업의 결합형 이런 것들이 되는데, 자, 일단은 일본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유통 간의 통합 유형 중에 다른 하나는 이 전통적인 가상 상인형은 배달된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항상 어떻습니까? 본 민정은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원피스를 구매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전자 경로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전자 경로는 인간의 접촉이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어떤 형태의 그 서비스 유통업체를 말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유형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2번, 3번, 4번, 5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기업의 결합형이죠.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해 추리소설을 구매한 서현은 팅크 서점에 들러 수령하였다. 카탈로그 보고 충동이 생긴 권수는 매장에 둘러 자동차를 실성 구매하였다. 홈쇼핑을 통해 신발을 구매한 인숙은 지정된 인근 편의점을 통해서 무료로 반품하였다. 홈쇼핑을 통해서 청소기를 구매한 민수는 제휴된 근처 마트에서 AS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형 형태가 1번이 전통적인 가상상인형이라면 자, 2, 3, 4, 5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업의 결합형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자경로를 1번은 의미하죠. 그래서 인간의 접촉이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형태의 서비스 유통업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2번서부터 5번까지는 에이전트에 의한 경로, 그죠? 그래서 에이전트에 의한 경로는 서비스의 소유주 및 소유자들의 대리에 서로의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는 중간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형태가 다른 것이다. 이게 1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운송수단에 대한 그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답부터 확인하고요. 자, 우리가 3번이 정답인데, 자, 이것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일단 뭐, 우리가 유통물류 일반 관리이기 때문에 물류의 하모운송론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송수단, 자, 해상 운송을 트럭을 함께 사용한다. 그죠? 그럼 이거는 피기백이 아니라 피시백이에요. 자, 얘기했죠. 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앞쪽에 내가 이런 암기 부분이 있었잖아요. 해상하고 트럭이잖아요. 그럼 해상이라는 자체는 피기가 아니지. 피기가 아니라 피시, 물고기잖아요. 피시백이 나와야죠. 피시백이. 그래서 우리가 철도 운송과 그 다음에 트럭이 제가 피기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제가 물류도 가능하지만 화물 운송론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피시백이다.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피기백 방식은 화물을 적재한 트럭이나 트레일러를 그대로 전용 평상차에 싣고 수거하는 미국 등에서 사용되는 거야. 그럼 어떻습니까? 아, 해상이 나왔다. 해상이 나온 피기가 아니라 피시라고 하셔야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표 표현 하나 해주세요.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아주 빈번하게 되는 거죠. 그죠? 되게 딱 좋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파이프라인은 뭐예요? 비교적 이제 파이프라인 자체가 이제 비교적 연결시키는 원유 같은 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 물론 투자 비용이 있지만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 특정 형태의 상품만을 더 수송하는 데 유리하고요. 항공 수송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항공 물류를 강의하지만 물류 자체가 항공 수송은 우리가 부피가 작고 샘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가품 또 부패성이 높은 여러 가지 이제 부패성이 높은 부패하기 쉬운 고가의 상품인 경우에 유용하고요. 버디백은 뭐예요? 버디라는 자체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새란 말이야. 아까 피시는 이 물고기니까 해상, 그다음 버디는 항공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피디백은 항공과 트럭을 합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피기백이냐, 피시백이냐, 버디백이냐 이렇게 해서 바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은 일반적으로 소량의 상품을 단거리에 수송도 효과적이다, 맞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9번도 또 출제될 수 있는 아주 빈번된 거다, 빈번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구매 성과 관리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옳지 않은 게 돼 있죠. 일단 먼저 답부터 확인합니다. 틀린 거는 1번인데요. 단기 업종의 중심만으로 제한하여 실시한다? 단기 업종의 중심만이 아닌 중장기 균형이 이루어져야죠. 말이 안 맞지. 그래서 단기 업종 중심만이 제한하여 실시하게 되면 기업이 이제 장기 비전 계획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장단기, 중장기에 대한 균형적인 성과 관리에 필요하다. 이렇게 가야지 단기로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1번 말 자체가 이제 우리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의심을 좀 해봐야죠. 다른 것들은 어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격, 시간, 납기, 대응성 등의 측정 지표를 사용한다? 맞아요. 구매 성과 관리. 성과 활동을 구분해서 또 평가하고요.
성과 평가 결과에 항상 피드백이 중요하죠. 피드백을 통해서 문제 재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공급자 성과 및 이해관계자 만족도 외에도 정부나 사회, 내부 고객 만족도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갑니다. 자, 기업이 이제 물류 또는 아웃소싱을 하죠. 아웃소싱 이후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웃소싱 하는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은 말이 안 맞아요. 4번은 제품이 원상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뭐 아웃소싱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웃소싱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와 있듯이 고정 비용을 줄여서 유연성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안쪽에 이 인원권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좀 맡겨서 그걸 간략하게 해서 고정 비용을 줄임으로써 유용성 획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아웃소싱 이제 규모의 경제, 규모를 크게 해서 그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고 혁신적인 기술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분업의 원리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전문 물류 서비스의 활용을 통해서 고객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다는 건데 뭐 제품의 원상지 효과는 오히려 이거는 아웃소싱의 4번은 이제 하나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으로 봐야 돼. 단점. 그죠? 그래서 자, 일단 장점은 고정 비용을 줄여서 유용성을 획득한다. 거래 상대방의 특화를 통한 이득, 규모의 경제 효과, 분업의 원리를 통한 이득, 혁신적인 기술의 혜택,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본소에. 근데 단점은 아웃소싱 파트너가 자사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그죠? 내가 아웃소싱을 넣는데 얘네들이 이제 경쟁자야. 그럼 우리 정보 다 빼가. 안 된다는 거죠. 파트너 통제에 또 어려움이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제품의 원상지 효과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품의 원상지 효과가 또 단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단점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웃소싱도 한번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 물류도 계속 아웃소싱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고 제3자 물류로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자, 다른 할인점에 비해 해원제 창고형 할인점은 MWC라고 하죠. 특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어떤 거냐? 자, 1번이 정답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키워드, 핵심 기출 키워드가 해원제 창고형 할인점도 잘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 수준은 최소로 제공한다. 자, 어떻습니까? 해원제 창고형 할인점은 해원제로 운영되는 형태로 제한된 그 품목의 식품, 일반 상품을 제공하고 고객 서비스 수준은 낮지만 일단 일반 할인점보다 20-3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 그래서 이 해원제 도매 클럽이라고도 얘기해요. 메이커로부터 현금 일괄 구매를 다른 저비용 제품을 구비해서 해원제로 운영하는 창고형의 도매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고형의 매장에 제품을 진열해 판매 활동을 하면서 소비되는 관리비를 최소화시켜서 회원들에게 파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로 새로운 형태의 할인점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것은 고객 서비스의 수준은 좀 최소로 제공한다. 이렇게 되겠지. 다른 것들은 영원히 다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번만 확인하시고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3번 갑니다. 자, 13번은 이제 상품 매입과 관련된 법적, 윤리적 문제의 하나로서 사고자 하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고 싶지 않은 상품까지도 소매업체가 구입하도록 하는 공급업체와 소매업체 간의 맺은 협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걸 이제 우리 구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구속적 계약. 자, 어때?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구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급자가 제공하는 사고 싶지 않는 제품까지 이 소매업체가 구입해서 일종의 공급자와 소매업체 간에 이루어진 불평등적인 계약이다. 그래서 이건 좀 이렇게 안 좋다. 구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을 설명해 보면 독점 거래 협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제조업체가 물건을 납품할 때 우리가 그 유통업체 혹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동종에 대한 동료의 제품을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적 거래다. 독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역청구라는 것은 소매업체가 공급업체로부터 야기된 상품 수량의 차이에 대해서 대금을 공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회색 시장은
병행 수입으로 인해 형성되는 시장으로 정규 시장과 구별하는 의미를 사용하고요. 역매입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경쟁자의 상품을 시장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경쟁업체 제품을 사들이는 거죠. 역매입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5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강의 시간에 항상 강의했던 게 14번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거 배법 표시를 3개 해줘서 얘는 출제가 또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항상 유통업체의 브랜드, 그죠? PB. 그래서 우리 PB, 프리베이트, 어떻습니까? 프라이베이트 브랜드. 그래서 어떻습니까? 프라이베이트, 이마트 우유, 뭐 이런 것들. 직접 제조업체의 브랜드와의 가격 및 품질 격차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자, 이는 어떻습니까? 또 나눈다면, 앞에가 이제 어떻습니까? 제너릭 브랜드. 앞에가 제너릭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인데요. 앞에가 제너릭 브랜드.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렇게 봐야 돼요. 프리미엄 브랜드. 제너릭 프리미엄. 그래서 자, 앞에는 이제 가격과 품질 모두 제조업체 브랜드보다 뒤떨어진 제품으로 대체로 가격을 낮게 책정한 게 제너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표 등록에 의해 보호되고 있지 않은 무상표, 노 브랜드, 최저가니까 제너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대체로 고품질 제품으로 제조업자 브랜드보다 가격이 높거나 비슷한 것으로 품질이 우수해서 굳이 브랜드를 따지지 않는 실용적인 면이 더 강한 경우 효과적이다. 프리미엄, 좀 프리미엄 답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조업체 브랜드가 MB죠. MB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 최고의 제품으로 판매해서 고객을 원하는 새로운 제품을 또 공급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외에도 여기 안 나왔지만 점포 브랜드라는 게 있어요. 스토어 브랜드. 그래서 제조업체 브랜드 MB와 동등한 품질의 브랜드를 개발, 저렴하게 판매하고 이윤도 크게 하는 유통업체 PB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보는데 여기서 이제 제너릭 앞에 나오고 뒤에는 프리미엄이 나와야 된다. 그죠? 그래서 무상표 제품, 제너릭은 주로 유통업체들이 이에서 OEM 형태로 생산되는 이들 제품은 이제 브랜드 관리 비용이 특별히 들지 않고 브랜드 제품에 비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되어 소비자들로 큰 인기를 얻는 형태다. 프리미엄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에 대한 경쟁을 갖추면서 포장 및 품질이 MB에 상회하는 아주 품격 있는 높은 것이다. 제너릭과 우리가 프리미엄을 나눠서 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그래서 뭐 유통물류 관리, 일반 관리는 이제 2014년 3회 때는 이렇게 뭐 무난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갑니다. 박스 안에 설명하고 있는 수직적 유통 시스템은 어떤 것이냐 들어갑니다. 자, 동일 자본이나 공식적이고 명문화된 계약 배경이 없이도 점유율이 높거나 판매망이 넓은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경로, 리더가 되거나 경로 구성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자, 이건 관리형 우리가 어떻습니까? 유통 시스템이 돼요. VMS. 그래서 어떻습니까? 관리형에 대한 VMS는 지금 나와 있듯이 경로 구성원들 중에서 규모 또는 판매망이 있어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경로, 리더에 의해 생산 및 유통 단계가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게 관리형이다. 그래서 관리형 마케팅 시스템은 규모나 힘에 있어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기업의 조정을 위해서 생산 및 유통이 통합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소유권 및 계약 관계 등에서 의해서가 아닌 어느 한쪽의 규모와 힘에 의해서 생산과 유통이 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 같은 경우.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15, 16 다 별표 하나 쳐놓으시는데요. 자, 16번 갈게요. 자, 박스 안에 들어갈 단어로 올바르게 짝져진 것은 어떤 거냐? 자, 중간상의 참여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에 비해 거래 빈도수의 또 및 이로 인한 거래 비용을 낮춘다는 것이 바로 총 거래 수의 최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어떻습니까? 총 거래수 최소화에 대한 원칙은 중간상의 개입으로 거래 총량이 감소하게 되어
제조업자, 소비자, 양자의 실질적인 비용 감소를 제공하는 데 논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통경로상에 가능하면 많은 수의 도매상을 개입시키려고 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리 어떻습니까? 개입시킴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각 경로 구성원에 의해서 보관되는 제품의 총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자, 이건 집중 준비죠. 그래서 우리가 5번이 정답이다. 집중 준비는 이제 유통 경로 과정에 도매상이 개입해서 소매상의 대량 보관 기능을 분담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상품의 보관 총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5번이 돼요. 그래서 총량 거래수 최소의 원칙은 제가 해설해도 놨지만 유통경로상 도매상이 없는 경우에 비해 이들이 존재함으로써 공급자 소매상 간의 거래 숫자가 최소로 줄어드는 원칙이다. 집중 준비는 유통경로상에 가능하면 많은 수의 도매상을 개입시킴으로써 각 경로 구성원들에 의해서 보관되는 제품의 수량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소매상의 존재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원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까지 봤고요. 17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재무 쪽으로 좀 많이 또 요새 흐르고 있죠. 17번도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그래서 소매점포의 경영지표 중 안정성과 관련이 가장 먼 것은, 자, 일단 답부터 보면 3번입니다. 자, 매출 원가 대 매출액 비율. 자, 매출 원가 대 매출액 비율은 매출 원가율을 의미하면서, 자, 이건 여러분들이 3번은 수익성 지표라고 봐야 돼요. 수익성 지표. 자, 그래서 우리가 안정성에 대한 관련 비율은, 자, 지금 유동 비율이 있죠. 얼마큼 유동이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자기 자본 비율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게 있어요? 매입 채무 대 재고 자산 비율. 그 다음에 순운전 자본 대 총자본 비율이다. 그래서 안정성을 얘기하는 것이 다른 것들이지만, 자, 3번이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안정성과 수익성을 또 바꿔낼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또 기출문제를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체크를 하시고요. 18번 문제 갑니다. 자, 영업사원의 성과는 크게 과정지표로와 결과지표로 나눕니다. 다음 중 영업사원의 결과지표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 5번이라고 봐야 돼요. 자, 순추천지수. 순추천지수는 이제 우리가 NPS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소문이라고도 합니다. 마케팅에서 나오는 건데, 마케팅 개념을 차용해 이제 고객을 추천 고객과 비추천 고객으로 구분해서 고객의 추천 의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과정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제 결과 지표는 주문 건수라든지 신규 계정수라든지 공원 마진이라든지 탈락 계정수 이런 걸 따질 수 있는데, 순추천 지수는 하나의 우리가 이거는 입소문으로서 마케팅 개념을 차용해 고객을 추천 고객과 비추천 고객으로 구분해서 고객의 추천 의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하나의 과정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과정. 자, 우리가 이제 어때요? 야, 너 진짜 결과가 어떠니? 과정이 어떠니? 그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과정과 결과를 또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별표 표시를 하나 해주셔서 충분히 객관식 문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19번입니다. 19번. 자, 기업 구성원의 동기부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되어 있죠. 자, 옳은 것은 이제 다 틀린 것들은 이제 지적해야 되니까, 자, 하나씩 가겠습니다. 제일 맞는 거는 이제 5번인데요. 정답이. 자, 왜 틀렸는지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은 어떻습니까? 하나씩 가보면, 자, 1번. 프레드릭 허즈버그는 책임감 인정과 같은 요인이 결핍되면 직무 불만족을 야기하지만 이들이 충족된다고 해서 동기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 이 책임감과 인정과 같은 동기 요인이 결핍되면 직무 불만족 상태가 아니라 직무 만족이 되지 않는 상태를 야기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직무와 관련해서 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우리가 직무상의 성취감과 그것에 대한 인정 보람 있는 직무 지위의 상승 및 능력 발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참여의 동기를 불러일으키면서 동기부여 또는 요인 또는 만족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불만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서
보수 감독 대인 관계, 작업 조건 등인데 이러한 것들을 직무 수행상의 작업 환경과 관계되는 요인으로 위생 요인 또는 불만 요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책임과 그 인정과 같은 동기 요인이 결핍이 되면 직무 불만족 상태가 아니라 직무 만족이 되지 않는 상태를 야기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좀 어려웠습니다. 자, 이번도 동기를 부여하는 직무 확충 전략에는 직무 확대와 직무 평가가 있다. 동기를 부여하는 직무 확충 전략은 직무 확대와 직무 충실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직무 확대와 직무 충실, 그래서 직무 평가. 자, 이건 이제 해설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해설해도 놨는데, 자, 이거는 직무 평가보다는 우리가 직무 충실, 직무 평가보다는 직무 충실로 좀 고쳐주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항상 X와 Y론을 바꿔내죠. 자, Y론을 이해하면 사람들이 일하기를 싫어하고 피하려고 노력한다고 가정한다. 자, 이건 X론에 의한 거죠.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피하려고 이제 노력한다는 것은 Y를 X로 고치기 바랍니다. X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하고 일을 피한다. 냈고요. 그 다음에 픽터 블롬의 공정성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다른 조원과 자신의 임금을 늘 비교한다고 주장한다. 자, 공정성 이론은 각 개인은 자신이 기울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가를 판단할 때 절대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한 상대적 기준도 중요하게 감안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의 행동, 공정성에는 개인의 행동에 있어서 동기를 자극하는 욕구와 유인 등의 중요한 요인들이 단순히 절대적인 가치에서 그 강도에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산출과 투입의 상대적 비율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인 관계의 동기 요인들이 작용한다 이렇게 가야죠. 자체적으로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공정성 이론은 각 개인은 자신이 기울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가를 판단할 때 절대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한 상대적 기준도 중요한 게 감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4번을 틀렸다고 봐야 되고요. 자, 5번이 맞죠. 기대 이론에 의하면 항상 긍정적인 강화 요인으로 인정, 임금 인상이 있고 또 부정적 강화 요인은 또 질책, 해고 등이 있다. 그래서 5번이다. 이 정도 보시는데 약간 좀 어렵게 나왔네요. 항상 문제는 기출문제를 봤을 때 항상 이 자격증 문제는 틀린 거를 고르기가 좀 쉽고 옳은 거를 고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좀 어려웠다라고 판단하고요. 자, 20번 문제 갑니다. 제4자 물류가 나왔네요. 제4자 물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제4자 물류를 정확하게 판단한 것은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기억하고 디귿.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4자 물류는 전체적인 공급사슬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기업의 경영 지원, 경영 자원, 능력 기술, 그 다음에 관리하고 결합하는 공급사슬 통합자를 정의합니다. 기존의 물류 전문 업체의 제3자 물류 한계를 극복하고 공급사슬에 대해서 지속적인 개선 효과를 발휘하는 데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번, 물류비 절감과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물류회사, 컨설팅회사, IT회사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사슬이라는 게 나와야 되죠. 공급사슬이 어디 있어요? 디귿에 있네요. 그래서 공급사슬의 전체 운영 및 관리를 목표로 둔다.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제조업체, 이 제4자 물류라는 것은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등의 기업 조직들로부터 아웃소싱을 수주받아서 물류 서비스 제공하는 전문 물류업체가 3P가 자사의 부족만을 면을 채워줄 수 있는 전문 컨설팅 업체, 통신업 사업자, 타 물류 사업자가 제휴를 맺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상 조직을 만들어 공급사슬상의 모든 물류균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새로운 조직 형태예요. 그래서 공급사슬이라는 걸 좀 찾아보셔야 돼요. 디귿번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디귿번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2번, 3번, 4번인데 정확한 건 이제 4번 기업과 디귿번이다. 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아웃소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4자 물류, 제3자 물류, 제4자 물류도 꼭 숙지를 해둬야 할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1번으로 갈게요. 자, 21번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과정이라는 거. 물류 시스템의 설계에 있어서 우리가 대한 전략적 계획 절차를 나열한 것이다. 올바른 순서를 나열한 것은 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떤 편법도 없고 그냥 우리가 2번이 정답이다. 자, 어때요? 우리가 물류 시스템의 설계에 따른 전략적 계획 절차는 첫 번째 니은이죠. 그래서
고객 서비스의 목표 및 전략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이 재고, 수송, 물류 투자, 보관, 주문 전략 및 프로그램을 도출하고 기업을 가서 물적 흐름 및 정보의 흐름 등에 기반하는 물류 활동의 가이드 시스템 절차를 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미음을 가야죠.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정비 및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리을로 가야죠. 리을로 가서 계획 실행의 실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 및 경로 구성원들 간의 선택 기준의 마련. 마지막이 비읍입니다. 그래서 물류 시스템의 주기적인 평가 및 성과 개선 활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니은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비읍 전략을 결정하고 그 다음 어떤 개선 활동한다. 그걸 보고 좀 고르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뭐 할 수 없어. 저희가 이제 해설이 또 달아놔서 좀 구체적으로 달아놨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갈게요. 자, 소매점포의 믹스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일반적인 소매점포 믹스의 구성 요소는 자, 지금 나와 있듯이 자, 입지 마진과 회전율, 그 다음에 촉진, 서비스 수준 이외에도 머천다이징과 공급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포지셔닝은 들어가지 않죠. 포지션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2번이다. 확인하시고요. 23번 갈게요. 자, 기업의 물류 관리에 공급사슬 관리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자, 시간 관계상 일단 답부터 볼게요. C가 됩니다. 자, C가 돼서 우리가 C의 경우는 C만 체크하고 다른 다 맞아요. 자, C가 되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C의 경우는 자, 우리가 기업의 물류 관리와 공급사슬 관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C의 공급선의 수는 자, 이 경우 항목 설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류 관리는 어렵습니까? 우리가 경우 공급선의 수가 다수여서 경쟁이 유발되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공급사슬에 대한 경우는 소수여서 쌍방의 관계가 조정이 갇힌 거죠. 그래서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해설이 나왔습니다. 해설 난 거 충분히 염두에 보시고 다른 것들을 보시고 그것만 바꾼다는 것만 제가 얘기하면서 이건 넘어가고요. 자, 24번 갑니다. 자,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계속적으로 투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법이니까 일단 4번이 틀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소유통공동소매물류센터의 설립 운영의 발전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중소유통공동소매물류센터의 설립이 운영이 아니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설립 자, 어떻습니까? 요거는 도매라고, 도매. 그래서, 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장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포함된 중소 유통기업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넣어놨어요. 근데 여기서 좀 야비했던 게 지금 봐봐요. 일단 4번이 틀린 게, 자, 중소유통 공동 소매 물류 센터의 설립, 운영의 발전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뒤에 지문 맞아요. 설립 운영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설립 운영은 맞는데, 자, 여기서 이제 노린 거는 중소유통공동소매물류센터가 아니라 도매라는 거죠. 아, 좀 야비합니다. 그죠? 법은 이래요. 그죠? 소매를 도매로 막 이렇게 바꿉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숙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25번 갑니다. 그래서 법은 어디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출문제는 보셔야 돼요. 이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또 우리가 노릴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관리사가 물류 관련 법규가 있어요. 법규를 제가 강의하게 되면 매번 출제되는 건 기술됐던 것도 나오지만 새로 이제 법이 바뀐 게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5번으로 정리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유통기업들이 다각화를 추구하는 이유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추구하는 이유로 거리가 먼 것은 2번입니다. 답부터 볼게요. 우리가 2번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자,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범위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다각화를 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범위의 경제가 맞죠. 그래서 범위의 경제는 상이한 제품들에 공통적으로 투입되는 생산 요소가 존재할 때 동시에 생산을 함으로써 별개의 기업들이 각각의 상이한 제품들을 생산할 때 비용보다 적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보다는 우리가 범위의 경제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다각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재무적 범위를 경제에 실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떻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위험감, 세금 혜택을 실현하고 또 운영적 범위 경제, 핵심 역량이나 공유 활동을 실현, 그다음에 반경쟁적 우리가 범위 경제, 복수 시장 경쟁, 그다음에 시장 지배력 우위를 실현하고 조건의 동기 실현, 경영 보상 극대화를 실현하는 것이 다각화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게 거기다 이제 범위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범위, 재무적 범위, 운영적 범위, 그다음에 반경쟁적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규모의 경제보다는 범위의 경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통관리사, 유통물류 일반관리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상권 분석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